남자만 할 수 있는 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남자 혹은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편한 곳에 적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정말 그 일은 남자만 혹은 여자만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한 대학의 간호과에서 남학생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대학이 남학생을 거부한 이유는 이와 같았습니다.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기본 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다. 병원 임상 실습에서 분만과 산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이유가 남학생을 거부할 이유로 인정됐을까요?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문제라 말하며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 그 당시 남성 간호사의 수는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남성 간호사의 수는 3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1962년 국내 첫 남성 간호사가 등장한 지 6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편견을 걷어내고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던 결실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는 지금. 혹시 여러분은 양성평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우리가 양성평등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학교나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며 유엔에서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구별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철폐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세계는 왜 이렇게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켜켜이 쌓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의 씨앗이 발아하고 또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첫 여성 도선 수습생이 탄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도선사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이지만 1966년 국내에 도선사 시험이 도입된 후 57년 동안 여성 도선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57년 만에 금녀의 벽이 깨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이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언젠가는 당연한 듯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양성평등의 씨앗을 심을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공용 돌봄 시설이 있다 해도 그곳에는 마치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요? 경차나 밝은 색상의 차량은 여자가 타는 차라는 편견을 가지고 위협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성차별은 직업이나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모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나 나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표현 사용하지 않기. 조신한 여학생, 듬직한 남학생 등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수식어나 남학생다운 행동, 여학생다운 행동 등을 강요하는 말을 멀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는데도 큰 힘이 된답니다. 두 번째, 성차별적 혐오 표현 및 행동 지양하기.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처럼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는 성차별적 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이라면 혐오 표현과 행동은 멀리해 주세요. 세 번째, 주변의 성차별 사례에 관심 갖기.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의지, 그리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차별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생각해 주세요. 이러한 여러분의 행동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의미와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노력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활발하게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의 양성평등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또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AI 시대의 양성평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기사를 쓰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AI가 사람보다도 낫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며 이미 특정 직업들은 AI로 인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AI의 영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받는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AI와 공존을 꾀해야 하는 지금, 과연 AI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내려줄 것인지,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양성평등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존. 저는 제인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생활 습관도 비슷합니다. 평소에 잠을 자는 시간이나 하루의 노동 시간, 건강을 위한 운동 습관 및 식습관 등 모든 것이 같지요. 최근 두 사람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똑같은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성별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존과 제인은 팔과 가슴 통증 그리고 속 메스꺼림을 느꼈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존과 제인은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의료 자문 서비스인 바빌론 헬스의 건강 챗봇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팔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속이 메스꺼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영국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챗봇은 사람보다 40%나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기에 챗봇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존과 제인에게 각각의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도록 하세요. 며칠 기다려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가정의를 만나보도록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별 외에는 전혀 다른 요인이 없었는데 AI 챗봇이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AI 챗봇은 존은 심근경색으로 보았고 제인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진단했던 것이죠. 동일한 생활 습관, 비슷한 신체 조건, 동일한 의심 증상. 그럼에도 왜 AI 챗봇은 존과 제인에게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놓았을까요? 존과 제인에게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존과 제인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실험은 영국의 머피 박사가 바빌론 헬스에서 운영하는 AI 챗봇에 성별만 다른 동일한 가상의 두 사람을 설정해 진행한 실험입니다. 머피 박사는 제인의 증상이 존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AI 챗봇이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AI 챗봇이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는 데이터의 공백 또는 젠더 편향적 데이터가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젠더 편향성이란 특정 성별을 다른 성별보다 선호하거나 배척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환경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는 다양한 지식과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현존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사회 문화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사회에 내재된 미세한 차별, 즉 젠더 편향적 구조 역시 그대로 학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2018년 아마존은 AI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남성 지원자가 많았던 과거 이력서의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여성이 언급된 지원서를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여성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감점을 매기는 등 젠더 편향적 결과를 도출했지요. 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는 당연히 남성이 채용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AI는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의 AI 의료 챗봇 역시 팬데믹 동안 비대면 원격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데이터 안에 내재된 젠더 편향성으로 인해 제인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인이 만약 실제 사람이었으면 이 실험이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됐다면,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이 제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젠더 편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젠더 편향성 없이 양성평등한 세상에서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더는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이 아닌 나다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더는 성별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젠더로 인한 장벽 없이 내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지요. AI와의 공존 또한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AI는 더는 젠더 편향성을 지니지 않고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양성평등은 AI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지요.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젠더 편향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젠더 편향성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양성평등한 사회도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AI가 우리의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존재로 발전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1933년 3월 15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가난한 러시아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키키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죠. (1956년) 키키는 훌륭한 법률가를 꿈꾸며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그해 키키와 함께 입학한 동기생은 500여 명. 491명의 남학생과 9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키키는 9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졸업 후 키키는 연방대법원 재판연구원에서 일했고 1963년 럿거스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키키는 당시 미국에 20여 명이 채 되지 않던 여성 법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키는 여성 법학자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봐야 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여성 법학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여성 교수이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한참 모자란 급여 등을 말이죠. 그럼에도 키키는 법률가로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갔습니다. 1972년 찰스 모리츠라는 남성이 키키를 찾아왔습니다. 모리츠 씨는 당시 자신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률가인 키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든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리츠 씨는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는 미혼의 남성이었죠. 세금을 납부할 시기가 오자 모리츠 씨는 국세청에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부당했죠. 모리츠 씨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 저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아, 말씀하신 제도는 결혼을 했었지만 현재 아내가 없는 남성분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모리츠 씨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요? 이런 부당한 사례는 모리츠 씨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975년
아이들을 혼자 키우던 위센펠트 씨 역시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자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수당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에는 연로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성의 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성이 주로 하고 있던 일을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와 같은 남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통한 지원 과정에서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서 양육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이들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키키는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 그리고 수많은 성차별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성차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키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고귀해야 함을 꼬집으며 진정한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키의 노력은 미국 내 여러 가지 성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고쳐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된 여성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키키, 그러니까 긴즈버그 대법관은 2020년 9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불평등한 세상의 기준과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키키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긴즈버그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성차별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차별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했지요. 연방 대법원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라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9명입니다. 9명의 대법관 모두가 남성인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9명의 대법관 모두가 여성인 것은 이상하게 느끼는 세상. 바로 긴즈버그가 깨고 싶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학교, 일상 속에 감춰진 문제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보편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질서에서도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헬로, 구텐탁, 봉주르,
신짜오. 아빠 까발. 니하오.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전 세계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문화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해.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야 해. 학교의 시설물은 어린이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다양한 보편적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기준이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일까요? 여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편적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우리는 먼 거리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자동차.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안전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탑승자,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의 디자인, 소재, 부품 하나까지도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위한 보편적인 안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잠금 장치, 탑승자가 착용하는 안전벨트의 크기와 강도, 불이 잘 붙지 않는 내연 소재의 시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입니다. 여기 충돌 시험을 위해 개발된 더미를 만나보겠습니다. 더미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사용되는 인간을 닮은 인형입니다. 더미는 원래 전투기 안전 테스트를 위해 개발되었다가 1950년대부터 자동차의 안전성 테스트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죠. 더미는 실제 사람의 몸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실제 탑승자의 신체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지요. 우리는 더미를 태운 자동차에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을 주고 더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고 시 운전자, 탑승자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더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키 177cm에 몸무게 76kg, 남성의 척추와 근육을 본따 만들어진 남성형 더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동차는 구매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남성 운전자에게 맞춰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여성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 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충돌 시험에 남성형 더미뿐만 아니라 여성형 더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별이라도 자동차를 이용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형 더미를 추가한 것만으로 자동차 충돌 시험이
모든 운전자를 위한 보편적 안전 기준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성형 더미도, 남성형 더미도 사용하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여러분은 혹시 임신한 운전자가 어떻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삶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체형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산부는 같은 사고라도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운전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임산부용 더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연구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용 안전벨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고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운전하더라도, 누가 탑승하더라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 기준이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임신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위험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 안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모든 기준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사회에 어떤 보편적 기준이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지에 대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동차가 여성과 남성, 아동과 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 나아가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에게까지 안전한 기준을 가진다면 아마도 좀 더 멋지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물어봐 주세요. 혹시 이런 기준이 너에게도 괜찮니? 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의 작은 질문이 모두에게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